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식은 대부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협의이혼을 처음에는 고민하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같은 걸로 다툼을 하다가 끝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보통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조정이혼은 가능한가요? 라는 말씀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재판이혼이 있는데 굳이 조정이혼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인터넷 같은 데서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건가? 재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을 하는 이 세 가지 유형, 즉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각각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형식의 이혼이 적합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가 돼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두 부부가 이혼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이혼 의사가 있고 양육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혼을 성사시켜 주죠. 이때 남은 행정 절차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 방문해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은 당연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감정 소모도 적다라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협의이혼을 먼저 고민하게 돼요. 자, 그런데 협의이혼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업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혼 소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제가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협의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재판을 하게 되면 이때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일단 이혼이 됐는데 왜 오래 걸리냐, 시간이 더 적게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건데 처음부터 재판 이혼 형식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해진 이혼재판부에서 이 결정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반대로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송재판부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열리는 기간에서 차이가 나요. 예컨대 이혼 소송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그 절차에 맞춰서 한 달을 기준으로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데 비송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비송재판부의 특성상 선고기일을 정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 끝났는데 몇 달 뒤에 선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이혼을 할 때 이미 한번 다툼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이중의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이 협의이혼을 했을 때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또 양육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법에는 자의 친권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죠. 보통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 재판을 해보면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각 로펌마다 성공 사례의 자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승소한 사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건들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진행했었던 사건들도 대부분인데 공통점은 상대방 배우자가 변경하는 거에서 동의해줬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조사, 즉 양육 환경이나 면접 조사를 통해서 엄마 내진 아빠가 자녀들을 키우는 게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몇 년간 이어온 기존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현재 아이를 키우는데 다소 부적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기존의 양육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처음에 아이들에 대한 사항을 정할 때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변경하는 것이 그러한 제도는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셨을 때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협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혼을 하시고 협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판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어떤 신뢰가 두터운 경우에 가능한 이혼의 형식이다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사실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부의 신뢰가 강하고 의견 대립이 없으면 사실 이혼을 하는 상황에 오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요컨대 제가 생각하는 협의이혼은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서 재산분할의 실익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 협의이혼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변호사 비용을 드린다든지 감정소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협의이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에서는 협의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정이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협의이혼은 재판 외에서 부부가 협의를 하는 거고, 조정이혼은 법원 내에서 부부가 협의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실제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 조정이혼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재판 이혼과 사실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조정 신청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다는 거고, 조정기일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재판 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이 나면요,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조정과 재판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그럼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다툼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조정을 통해서 조정 조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게 되면 이게 판결이기 때문에 바로 확정이 됩니다. 즉 조정 조서에 적혀진 내용은 그 이후에 변경할 수가 없고, 만약에 어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강제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이혼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많이 보완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추천하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이게 제가 무조건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혼 소송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정이혼의 단점이 이 실무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재판부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혼 소송이랑 아까처럼 비교해 보면 조정 신청을 넣고 이혼 소장을 넣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뒤에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조정기일 잡힐 수도 있고 변론기일 잡힐 수도 있는데, 이혼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조정기일을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조정기일이 열리게 돼요. 비슷한 시점에 조정기일이 다 열립니다. 근데 일반 조정재판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이혼재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죠. 반면 이혼재판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했다가 1회 조정에서 불성립되면 한 달 뒤에 일반 재판이 열리게 돼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조정 신청하는 게 의뢰인들에게는 유리할 게 없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서 조정 신청하는 게 좋은가?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협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일부 갈등이 있을 때라고 소개해 드리기는 하는데, 보통 재판에서는 저 같은 케이스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 저는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별거하는 게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의 폭력성이 좀 강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내 남편이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내지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문구가 이 소장보다는 조정이니까 좀 완화된 문구를 사용하게 되니까 좀 이런 케이스에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인데 이 유책성의 정도를 좀 약화시키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내가 바람도 피웠는데 이혼 소송도 제기해? 라는 느낌인데, 반대로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혼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감정 싸움을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조정 이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 이혼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혼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재판도 몇 년씩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혼 소송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얘기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장 작성 당시에는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갈등 저감형 소장이라고 하는 양식을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취지가 어떤 거겠어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갈등을 최소화해 보되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유책 사유나 이런 걸 주장해 보자,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갈등 저감형 소장은 진짜 활용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소장 형식을 보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뭐 체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의뢰인들로부터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내지는 너무 성의 없게 작성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이 소장의 형태이긴 하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갈등 저감형 소장의 형태를 통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저는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제가 이혼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 제 배우자 와이프의 나쁜 점을 한 20장, 30장, 뭐 많게는 한 100페이지 이렇게 써서 제출해요. 그럼 이걸 받아보면 배우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만 잘못했나?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똑같은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게 서로의 감정 다툼만을 하게 되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나 양육에 관한 사항 어느 하나 협의가 되지 않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부득이하게 가사조사나 뭐 양육환경조사, 부부상담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데 재판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게 내 상황에 처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로의 어떤 소장이 작성되고 답변서 내지는 반소장이 제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실무에서 많다 보니까 재판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하는 방식이고 이제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는 이런 이혼 소송의 전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유책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증거에 터잡아서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 재산이 더 많아요. 내 재산을 좀 지키고 싶다.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형식의 전략을 써야 돼요. 반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이를 좀 중심에 두고 예컨대 양육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양육 보조자가 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거지 무작정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 가정을 비하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하는 게 나한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세 가지 제도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익숙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대부분의 합의가 된 상태, 조정이혼은 일부는 합의가 됐고 일부는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하는 제도이다 라는 게 통상적인 설명이고 여기에 몇 가지 제 경험에 터잡아서 설명을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혼소송이라는 걸 추천드리고 무조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특히 미성년자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엄마 아빠가 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 이제 계속돼서 봉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엄마 아빠가 매일 다투는데 이혼만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아이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무작정 협의이혼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이혼이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번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이 어떤 재판 이혼을 추천하고 무조건 소송으로 가라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혼을 해야 하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무조건 협의 이혼 먼저 고민하시기보다는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놓고 보신 다음에 내 상황에 맞는 어떤 방식의 이혼 절차를 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한 번 이혼을 통해서 정해지고 난 사항들이 그 위에 번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사항들은 번복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